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화제빵 강사, 네, 미녀 강사 아니죠. 마녀 강사 김경진입니다. 챕터 3로 왔습니다. 재료의 영양학적 특성, 한마디로 말해서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겁니다. 약간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영양소의 종류에 뭐가 있고, 자, 특징을 우리가 배워보는 겁니다. 재료의 영양학적 특성, 영양소, 영양학적 특성. 자, 영양소의 정의가 뭘까요? 영양소, 생리적 기능도 하고 생명 유지를 위해 섭취하는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말합니다. 종류에는 5대 영양소, 탄단지, 무비, 여러분 탄단지, 무비 따라해 보세요. 탄단지, 무비. 네, 5대 영양소였습니다. 그 중에서 영양소를 구분해 보자면 열량을 내는 영양소가 있고 몸을 구성하는 구성 영양소가 있고 체내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조절 영양소라는 게 있습니다. 열량을 내는 영양소에는 탄단지가 있죠.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겠고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에는 단백질, 무기질, 물입니다. 단무물입니다. 단무물. 조절 영양소에는 조절은 생리작용 조절한다 그랬죠? 무기질, 비타민, 물 이랬습니다. 무기질, 비타민, 물. 조절하는 영양소냐, 구성하는 영양소냐, 열량을 내느냐, 요거 구분해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열량 영양소, 일일 섭취 권장량. 요거 계산 문제로 만들어집니다. 계산 문제. 탄수화물은 55, 70이니까 우리 그냥 거의 한 평균 60 잡을까요? 60. 60. 지방은 15에서 20인데 외우기 좋게 한 20 잡고, 네? 단백질도 거기 외우기 좋게 한 20 잡고, 이렇게 범위 안에서, 요 정도 안에서 계산해서 문제를 풀면 그 안에 숫자로 답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g당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계산 문제가, 쉬운데, 저만 쉽나? 이거 웬만하면 우리 옛날에도 많이 했던 문제인데,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만 그 양에다 곱하기 4, 9, 4를 해주면, 총 칼로리 열량이 나오는 거겠죠. 계산 문제가 이런 것만 나와주면 뭐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에너지 대사에는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과 특이동적 대사량이 있습니다. 기초 대사량, 이거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 대사량을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인 여자는 1200에서 1400 정도고 남자는 1400에서 1800, 여자가 좀 작죠. 주로 요거는 이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건데 숨 쉬거나 땀을 흘리거나 배설을 하거나 잠을 자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냥 나가는 에너지가 있죠. 요거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합니다. 활동 대사량은 운동도 하고 일도 하면서 소모되는 에너지량입니다. 그다음에 특이동적 대사량은 섭취한 음식이 소화, 흡수, 대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라던가 이런 거를 특이동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 총 에너지 소요량은 일일 기초 대사량에다가 활동 대사량에다가 특이동적 대사량을 더한 것입니다. 더해서 우리가 총 에너지 소요량이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 대사 배웠고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 영양학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앞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탄수화물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이 파트에서 나옵니다. 영양학에서는 탄수화물의 기능 알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고 피로회복에 효과적이고 피로회복에 단백질 절약작용, 단백질 절약작용을 하는 재료는 탄수화물입니다. 외워주세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질로 에너지 섭취량을 늘리면 체내에 보유되는 질소량이 증가하는 현상. 이것을 단백질 절약작용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이 이런 기능을 한다. 간에서 지방의 완전 대사를 도와준다. 보통 60 정도의 섭취량이 적합하다. 혈당량을 유지하고 변비 방지, 감미료 등으로 이용된다. 탄수화물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탄수화물 단당류의 흡수 속도 한번 보시죠. 갈락토스가 가장 빠르고 그다음에 포도당이고 그다음에 과당, 이 순서로 단당류 포괄가리인데 갈락토스, 포도당, 과당 이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했다. 우리 흔히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하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필요 이상으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일부는
지방으로 전환돼서 복부의 주로 저장이 됩니다. 특히 지방으로 전환될 때 포화지방산을 포함한 중성지방으로 전환돼서 인슐린을 지나치게 분비시켜 체내 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축적시키므로 당뇨, 고혈압, 심장병, 비만 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탄수화물의 과잉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의 대사, 이거 읽어보시고. 자, 지방. 역시 또 지방의 기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항상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지방의 기능.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낸다. 가장 많이 내죠. 9kcal. 그다음에 충격으로부터 인체 내장기관을 보호한다. 너무 잘 보호하죠. 우리 배, 겉껍질에 너무 많이 잘 보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하지방은 또 체온의 발산을 막아 체온 조절을 해주죠. 또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 지용성입니다. 촉진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일일 총 15에서 20%, 평균 20%라고 우리가 외우자고 그랬죠. 그냥. 자, 윤활제의 역할을 해서 변비를 예방한다. 자, 이런 역할을 지방이 한다는 겁니다. 지방에 대해서 읽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단백질로 가겠습니다. 단백질. 자, 제한아미노산 나왔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단백질의 제한아미노산. 단백질 식품에 함유된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최적이라고 여겨지는 표준 필요량에 비해 턱없이 가장 부족한 영양가를 우리가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8개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있는 거죠. 이러한 제한 아미노산에 의해 필수 아미노산들의 이용률이 결정이 되는데 식품의 단백질 중 가장 대표적인 제한 아미노산은 식품 속에서 트립토판이 가장 제한 아미노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쌀 밀가루의 제한 아미노산에는 쌀 밀가루는 리신이나 메티오닌이 있고 옥수수에는 리신이나 트립토판이 있고 두류나 채소류에는 메티오닌, 우유에는 메티오닌이 제한 아미노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밀가루의 제한 아미노산은 리신입니다. 리신. 요거 시험에 옛날에 잘 나왔었습니다. 리신. 밀가루의 제한 아미노산이 뭐냐? 그것은 리신이었습니다. 이게 골고루 다 잘 들어있어야 8개가 골고루 잘 들어있어야 완전 단백질이고 훌륭한 아미노산이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턱없이 적게 들어있는 것 때문에 완전 단백질이 될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아미노산을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의 영양가 평가 방법이 나오고 있죠. 단백질의 질소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질소는 단백질만 갖고 있죠. 나머지는 다 CHO인데 단백질만 CHON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평균 16%를 함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품의 질소 함유량을 알면 질소 계수인 6.25를 곱하여 그 식품의 단백질 함량을 산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질소의 양은 단백질의 양 곱하기 100분의 16이다. 단백질의 양은 질소의 양 곱하기 16분의 100이니까 6.25를 곱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25를 곱하는 이 질소 계수가 사실 우리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밀가루의 질소량은 17.5%가 들어있기 때문에 밀가루의 질소 계수는 5.7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밀가루에 대한 거가 더 중요하죠. 일반 식품보다. 그래서 밀가루 속에 들어있는 질소량이 17.5%이므로 밀가루의 질소 계수는 5.7을 곱해서 단백질의 양을 구한다. 이거를 계산 문제로 풀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의 효율 PER이라고 합니다. PER. 프로테인 efficiency ratio. 그래서 PER이라고 합니다. 자, PER은 단백질 1g 섭취에 대한 체중 증가량을 나타낸 것으로 단백질의 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단백질의 질을 파악하는 것이 PER이고 질소 계수를 곱하는 건 단백질의 양이었습니다. 단백질의 질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PER입니다. 단백질의 효율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의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섭취한 단백질의 무게 중에 증가한 체중의 무게입니다. 증가한 체중의 무게를 나누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가라는 게 나옵니다. 생물가. 체내의 단백질 이용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단백질 이용률 얼마나 네가 우리 체내에서 단백질이 잘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생물가가 높을수록 체내에서 이용이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좋은 거죠. 그렇죠? 생물가는 체내에 흡수된 질소의 양분에 체내에 축적된 질소의 양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흡수된 질소의 양은 뭐냐? 섭취한 질소량에서 대변으로 배출된 질소량이고, 축적된 질소의 양은 뭐냐? 흡수된 질소량에서 소변으로 배출된 질소량입니다. 자, 생물가. 이 생물가가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우유입니다. 우유. 그 다음에 계란, 돼지고기, 콩, 밀. 이 순서로 생물가가 높다. 자, 담배가. 뭐 이렇게 생물가, 담배가, 단백질 효율, 단백질의 질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담배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필수 아미노산들의 표준 필요량이 있어요.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반드시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는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죠. 이 섭취해야 하는데 표준 필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정해준 거예요. 이걸 정해두고 식품이 가지고 있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가장 적게 들어있는 수치를 제1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양과 비교하여 영양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구성 아미노산의 양분의 식품의 제1 제한 아미노산의 양을 곱해서 곱하기 100한 것을 우리가 담배가라 한다. 담배가가 가장 높은 것은 계란입니다. 가장 완전하다. 완전식품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완전식품이다. 계란이 100분의 100. 거의 제한 아미노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8개가 골고루 다 잘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까 했죠? 아까 했던 필수 아미노산. 그 8가지 중에서 계란이 가장 그 8가지가 골고루 잘 들었다. 그 다음에 소고기다. 그 다음에 우유다. 대두다. 밀가루다. 밀가루는 현저하게 작잖아요. 제한아미노산 리신이 있습니다. 리신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어요. 담배가가 높지 않아요. 계란, 소고기, 우유, 대두 이런 아이들은 꽤 담배가가 높은 식품에 속합니다. 단백질의 기능, 또 역시 또 외워야 되겠죠. 1g당 4kcal를 낸다. 체내의 삼투압 조절로 체내 수분 함량을 조절하고 체액의 pH를 유지한다. 이게 단백질의 기능이에요. 자, 보통 20% 섭취한다. 자, 단백질, 요거 시험 문제다.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요거 별표 해주세요. 별표. 별표, 책에다 별표. 1일 단백질 권장량은 최종 1g당 단백질의 생리적 필요량을 계산하는데 곱하기 1.1 정도를 합니다. 곱하기 1.1. 거의 1이나 1.1 정도를 곱해서 50kg, 50kg 몸무게가 나간다. 그러면은 거의 50g, 50g 정도 이상 조금 더 이렇게 섭취해야 적절하다. 여기 계산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1.1 정도 곱하면 됩니다. 단백질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조직을 구성한다. 이겁니다. 이런 영양학적인 기능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의 대사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